안녕하세요. 메가존의 박준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클라우드 기반의 IoT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렇게 버추얼이나마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의 차례는요, 일단 일반적인 지금 마켓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챌린지,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챌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엔드-투-엔드 서비스. 그러면 과연 그 IoT 엣지 컴퓨팅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것을 이네이블링 시키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련된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거에 대해서 푸는 것은 여기 왼쪽 하단에 그 화면 하단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IoT 엣지 컴퓨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장 트렌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클라우드 엣지라는 것은 이전부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IT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일상으로까지 스며들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IoT라는 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엣지 컴퓨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하고 IoT하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기반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쟁 또한 되게 치열해지고 관련 시장이 점차 빠르게 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기술로서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점차 늘어남에 서비스라 새로운 기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욕구를 실제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던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욕구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전부터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그 다음에 생산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엣지 컴퓨팅이 이제는 좀 더 고도화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시설물 관리 등 어떤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이런 엣지 컴퓨팅 기반의 구축 확대와 어떤 첨단 분석, 그 다음에 AI, ML의 연계를 놓고 이제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엣지 컴퓨팅에 대한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는 이유가 기반 기술이 빠르게 진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엣지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IoT 관련된 장치들이 점차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 CPU 칩, 그 다음에 관련 ASIC, 그 다음에 이것을 연산만 전문으로 하는 TPU, GPU, 왜 이에 데이터 트랜스폼이 가능하기는 네트워크, NIC, 이런 것들을 물론해서 또 각종 센서들이 이제 그거에 집적이 돼가지고 어떤 강력해지는 반면 또 저렴해지는, 그리고 소형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옛날 온프렘 기반의 과거 고비형 구조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올랩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이제 어널리스틱 쪽에서 이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넘어와질 만큼 클라우드로 오면서 온프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더 저렴하게 내가 필요한 만큼 대단히 집적된 컴퓨팅 파워를 단시간에 쓸 수 있게 되니까 디플로이 또한 빠르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실시간 배치 처리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빨라졌다, 용이해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그런 고비용 컴퓨팅이 집적이 요구되는 분석, 딥러닝, AI, 인공지능 등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쉽게 구현이 됨으로 따라서
사실은 요새는 웬만한 O2O 기업들, 조그만 회사들, 뭐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그 배달회사, 또 그 뭐야 이커머스,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애널리틱 기반,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떤 또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그 개인 데이터 그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점차 개화되고 있고 쉽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면 됩니다. 엣지 컴퓨팅을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첫째가 관련된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구현을 위한 스킬셋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엣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시스템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엣지 컴퓨팅을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석 기술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흔히 나오는 AI나 ML 인공지능, 딥러닝, 신경망, 뉴럴, 컴퓨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기술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를 파이프라인 구축 및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AI, ML의 플랫폼과 연계해서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해서 실질적으로 자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실행에 옮길 때 정작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당면 과제가 쉽게 해결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구축할 때는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또 필요할 것이냐. 실제 해당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컴퓨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축이라는 거에 있어서 옛날에 있었던 것과 지금 클라우드로 오면서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이 네 가지 축이 지금 현재 잘 융화가 돼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온프렘 쪽에서는 이제 직접 구축을 하겠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거 다 사야 되고, 그걸 사기 위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할 것이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설계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POC나 BMT 등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관련된 AI, ML 관련된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그런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부터 구축 운영까지 모든 것을 직접 추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희가 자산으로 어카이어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인데다가 워낙 고집적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복잡성 모두 증가하니까 신기술 도입 사이클이 길 수밖에 없고, 비용도 높고, 상대적으로 이걸 차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구축하는 아키텍처 설계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책정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직접 구축해서 관리형 서비스, 내가 필요한 것에서, 그러니까 온프렘 자산 구매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에서 필요한 서비스만큼만 사용하는 저비용 고효율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온프렘의 대량 자산 구매에 따르는 예산적인 한계를 고성능 설계를 하면 할수록 더 예산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에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한시적으로 대량으로 썼다가 필요 없을 때 꺼버려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공유형 서비스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로, 관리형 서비스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 확인도 빠르죠. 그래서 사실은 임플리멘테이션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비교시켜 드린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IoT 엣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할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엣지 컴퓨팅의 대상이 될 만한 과제들 중에서 제일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고 이미 레디가 돼 있는 쉬운 것들부터 해나가면서 내가 경험을 쌓아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잘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프로세스도 잘 정립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습득하게 돼서 잘 됐을 때 점점 나의 메인스트림에 속하는 워크로드 쪽으로 무빙을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를 이제 이를테면
엣지 컴퓨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엣지 컴퓨팅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을 운반을 해서 적절한 곳에 집적을 시키고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또 분석만의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동화하느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차세대로 만약 넘어갈 때는 그것을 어떻게 마이그레이트를 하냐.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의미한 데이터로 그 기존에 하느냐.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트를 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하둡이나 스파크 환경에 데이터 있던 것들을 클라우드로 어떻게 만약 옮기겠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잘 서로 뭐 이를테면 하이브리드 그 컴퓨팅 환경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엣지 컴퓨팅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가 혹은 이미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과정 단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엣지에 있는 센서 장비를 통해서 무한대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건데 IoT 장비 및 네트워크 발전으로 데이터 수집 또한 너무 많아. 이제 들어오는 게. 그렇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타겟되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IoT에서 어콰이어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물로 나눈 것이냐.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지금 말씀드린 Migrating, Building Pipeline, Analyzing, 그다음에 Applying AI ML. 이 네 가지 직면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기존부터 고민했던 분야라면 오른쪽은 회색 부분은 왼쪽부터 옛날서부터 고민했던 분야라면 오른쪽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아니면 엣지 컴퓨팅이 점점 각광을 받으면서 점점 하는 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최근 들어 나오는 어떤 새로운 분석 기법.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수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을 주로 해왔다면 요새는 프로그래머가 단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손쉽게 분석된 결과를 알아보기 때문에 좀 더 옛날에는 이제 수리학자가 필요했다면 요새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킬셋이 이제 쉬프팅이 돼가는 간격이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서비스. 그럼 지금 현재 사업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요번에는 뭐냐면 엔드투엔드 서비스. 즉 이것을 엣지 컴퓨팅을 이네이블링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어느 부분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센서에서 센서링 데이터에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또 머신러닝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스토어를 하고 어떤 곳에 쓰느냐라는 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엔드투엔드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이제 엔드-투-엔드 엣지 컴퓨팅을 하는 아키텍처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본 장표가 이제 구글 기반의 엣지 컴퓨팅 환경에 대한 예시 아키텍처인데 끝단의 엣지 컴퓨팅에 있는 대해서 앞단의 상세 분석까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구글은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를 탁 드리면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 말고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빨간 박스에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로직이나 그러니까 에이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커넥션 에이전트, 리눅스 OS, CPU, GPU, HTPU,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보이지 않는 게 보안이겠죠. 왜냐하면 IoT 센싱된 데이터를 저쪽에다가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에 보내려면 어쨌든 트랜스포가 필요하고 이 트랜스포를 다른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함부로 획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획득되는 데이터의 보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성까지를 합쳐서 엔드-투-엔드 컴퓨팅을 하는 건데 이 빨간 박스 부분이 구글에서는 앞에 있는 클라우드 부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중앙 컴퓨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엣지 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IoT 빅데이터 분석 가선 서비스는 그러니까 A사가 두 개가 있죠. 그 클라우드 회사에서도 존재하지만 빨간 박스의 부분은 구글에서만 제공을 하게 됐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엣지 TPU, 보안, 텐서플로우의 기반 기술 등이 저희가 구글사에서 많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또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외쪽 부분서부터 하나하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니까 이런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엣지 TPU. 앞서 구글의 핵심 엔드-투-엔드 서비스에 대해서 가능케 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엣지 TPU입니다. 구글은 이미 그 텐서플로우를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 T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을 엣지 장치에서 실행을 하고 인퍼런싱을 해서 그쪽에서 아예 엣지에서 중간 결과물을 그래서 더욱더 인텔리전트한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게 바로 이 엣지 TPU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엣지 컴퓨팅에서의 핵심은 지금 현재 텐서플로우를 이네이블링하는 이 구글의 엣지 TPU와 같은 그런 TPU나 CPU 또는 GPU 장치를 통해서 그 센싱되는 IoT 단에서 아예 초벌로 필요로 하는 일련의 과기제를 수렴하면서 트랜스퍼하는 자료 자체를 좀 더 유의미하게 압축을 하거나 필터링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랗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엣지 컴퓨팅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그런 것을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연산을 통해서 완성된 어느 정도 초벌이 된 그 데이터를 트랜스포머하면서 고객들한테 좀 더 비용 그 다음에 시간 절약적인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엣지와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쨌든 밴드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엣지 컴퓨팅이 이제 커다랗게 각광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TPU 자체가 좋고요. 그 엣지 TPU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그걸 한다는 그 장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엣지 TPU가 갖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TPU로서의 텐서플로우를 연산하기 위한 전문 CPU로서의 장치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그 다음에 보안 요소, 그러니까 구글이 또 자랑하는 게 타이탄 칩으로 대표되는 어떤 시큐리티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스템 온 모듈,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 아니라 시스템 온 모듈, SOM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발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손쉽게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개발 키트 자체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하드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러니까 또 구글의 또 자랑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모든 게 돼 있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첨단 알고리즘을 통합해서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구글 스페시픽하든 AI 솔루션을 손쉽게 엣지에 배포하고 처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엣지 TPU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너 생태계도 되게 ARM, 액톤, 히다치, 반타라, 넥스컴, 노키아, 애들링크, 켈빈, 올레아 너무나 많습니다. 트랙스 협력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회사에도 있지만 이 IoT 수백만 개의 장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요. 요게 이제 IoT 코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클라우드 회사에서도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 큐라든지, 그러니까 MQTT, HTTP 등의 표준 프로토콜 지원으로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프로프라이터리 하지 않고, 어떤 장비의 펌웨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표준 프로토콜인 MQTT, HTTP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디바이스와 컴퓨팅 장치와의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IoT 코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하는 데 있어서 구글의 장점이, 구글은 네트워크 가상화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VPC 하나로 전 세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 있는 노스아시아 리전과
뭐 도쿄 리전, 그 다음에 이를테면 싱가포르 리전, 이 세 개의 VPC를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원 네트워크입니다. 그럼으로써 논리적으로 지역 구분이 없이 전 세계 장치를 네트워크 통해서 딜레이 없이 쓸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구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IoT 코어를 통해서 한번 업화된 장치를 너무나도 여러 곳에 그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그 구글의 어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IoT 코어에 대해서 실제 사례 아키텍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기상청에서 뭐 온도 센서 데이터 및 미세먼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날씨 앱이라든지 아시면 뭐 미세먼지 앱 같은 거, 그다음에 부동산 고시 가격 및 실제 거래 체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뭐 해서 우리나라 요새 나오는 거 뭐 호갱노노라는 앱도 있죠. 그런 것과 같이,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 상황 데이터를 이용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나라별로 얼마나 돼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가는 곳에 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티스를 해주는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초창기부터 IoT를 사용했는데 특히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게 있죠. 버스 시스템. 몇 분 뒤에 버스 도착합니다. 지하철은 모르지만 버스 보면은 외국인들이 놀랍니다. 이 지하철 운영 데이터 시스템. 그 다음에 도로 정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좀 더 빠른 길 찾아가는. 이런 것들로, 이런 외국인들도 경탄케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되고 더 풍족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공공 데이터 가치 확대 시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엣지 데이터하고 융합시켜서 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모듈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클라우드 펍섭입니다. 이 펍섭은 이제 메시지 큐인데요. 빅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버리스 서비스고, 이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리전에 대한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지속 가능한 메시지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하던 채널의 어떤 그 주제를 생성하면은 그 토픽에서 가입자별 채널을 구성할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 여러 구성 요소가 특정 데이터 스트림에 가입하고 구독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를테면은 어떤 배포가 퍼블리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펍섭, 퍼블리시, 서브스크립션, 이게 기본적으로 되는 어떤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펍섭은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 스트림하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변경 모드에 대해서 어떤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부하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시지 큐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대부분의 기기에 어떤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보내는 기능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펍섭을 통해서 실제 환경에 이벤트가 응답할 때 볼 수 있는 데이터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어떤 확장이 돼주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플로우. 엣지 장치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디로 보낼 것인가. 추출과 전송을 담당하는 어떤 서버리스 서비스인데요. 데이터 플로우는 배치 작업. 그러니까 추출과 변환, 로드하는 거. 우리 흔히 ETL이라고 하죠. 그런 패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스트리밍 컴퓨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하는 관리형 서비스인데요. 아시다시피 개방형 아파치 빔, 이것도 구글이 되게 컨트리뷰션 많이 하는 쪽이죠. 아파치 빔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 IoT 시나리오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선택한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와도 이제 원활하게, 아까같이 이제 아파치 빔을 통해서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준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픈 아키텍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 프로세싱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사의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인데, 엣지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제 로우 데이터 같이 막 짜잘한 거 막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전처리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좋게 초벌을 해주는 그런 전처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IoT 이벤트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높은 속도로 이제 정송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어떤 제어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게 인터랙티브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많은 IoT 애플리케이션에 그 빠른 어세스 데이터 제공을 이제 목적으로 물리적 환경 기기 배치를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운송 중에 이제 고온에 노출된 상품이 만약 이제 저온 냉장으로 해서 뭐 이를테면은 운반이 돼야 되는데 했는데 이쪽이 고장 났어. 그래서 냉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온에 노출된 상품이 돼 있어. 그럼 그 즉시 그걸 플래그 표시를 해주고 그것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뭐 일정 시간 동안 노출이 됐으면 아직 그러니까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걸 그 즉시 이제 이를테면 다시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고 그거에 따른 제어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이네이블링 시켜주는 게 이 조그만 클라우드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커스텀 로직을 작성해서 그 로직에 따라서 특정 경고나 아까도 얘기했는데 특정 온도 이상으로 인계치가 넘어갔다든지 그런 걸 트리거링하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는 데이터가 뭔가 잘못됐다 했을 때 이걸 필터링하거나 그리고 다른 API를 호출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펑션이 각각의 게시된 이벤트마다 개별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척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정기간의 어떤 설정 기법이라든지 여러 스트림 데이터의 수집에 있어서 각각의 그것을 수렴할 때 각각 다르게 해서 정교한 분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스트리밍 배치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플로우와 같이 엮이면은 아주 적절한 어떤 분석 도구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예시를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플로우하고 클라우드 펑션 두 개를 이제 바인딩을 해가지고 IoT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IoT 센서 데이터를 MQTT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후에 이를 빅쿼리에 적재하는 과정. 그 다음 또는 또 다른, 액션을 취하게 만든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펑션을 통해서 한 일련의 아키텍처를 지금 현재,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어쨌든 오게 되면 엣지 컴퓨팅 관계에서 데이터가 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쌓일 데이터 아니면 임시적으로 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끊임없이.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내 IoT 데이터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는 이게 유의미한 결과야? 그러면 이건 적재.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거 다시 그러니까 모듈 값을 그러니까 제어를 해서 IoT 센싱에다가 제어를 해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그러면 이전에 있던 내 데이터랑 비교한 다음에 갱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템퍼러리,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엣지 컴퓨팅인 각각에 있는 IoT 데이터를 막 들어오는데 이것을 내가 이거 유의미한 데이터 넘겨. 이거 이제 저장해. 데이터 레이크에다 넘겨. 이런 거 하기 전까지 1년에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특정한 DB 설계 없이 간편하게 저장하려는 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DB 설계하지 않고 내부 전문 DB 인력 없이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DBMS 서비스를 우리가 IoT 코어에서 상태 저장 기능이라는 형태로 해서 저장을 시킬 수 있고요. 거기서 양이 좀 돼.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현해서 데이터 스토어니 파이어베이스 등에 적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 코어의 상태 저장 기능 요거나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DB 인력 없이 구현할 수 있는 DBMS 서비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유로운 어떤 그 IoT 엣지 컴퓨팅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IoT 코어에 대한 상태 저장 기능에 대해서 먼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 스토어 파이어베이스보다도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부 기기 상태가 하드웨어에서 직접 연결돼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센서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GPIO 핀 상태를 점검할 때 핀의 전압이 뭐 이를테면 하이다, 로우다 이런 걸 판독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기기 상태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 이제 쌓아요. 그렇게 됐을 때 기기 상태가 어떤 건 하이고 어떤 건 로우로 판독이 돼서 서로 그러니까 정합성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코딩 오디오 상태가 뭐 애플리케이션 마이크를 샘플링 하는데 뭐 아니면 디스크를 쓰는 지역에 따라서 그게 레코딩 오디오가 상태가 true일 때나 있고 false일 때가 있어요.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기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정보 소스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그런 정보들이지 사실은 커다란 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조정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소프트웨어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 IoT 기기의 상태를 읽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서 지금 이 값이 결과치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네트워크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IoT 경우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저장해? 그럼 DB에다 저장할 거야? 아니야. 그래 놓고 나서는 곧 또 지워버릴 거야. 이럴 때 이제 IoT 코어의 상태 저장 기능을 통해서 현재 있는 컨피규레이션 상태라든지 IoT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oT 코어의 상태 데이터를 항상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기기 상태 보호하고 IoT 코어에 그걸 저장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검색해서 뭐 true, false 또는 on, off, high, on, low 상태가 검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이를테면 기기 상태는 이 상태였어라고 매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데이터다 아니다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MQTT 또는 HTTP를 통해서 그거를 IoT 코어에다가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저장을 통해서 또 다른 장점이 기기가 만약 IoT 센서 기기가 오프라인 상태에 있더라도 클라우드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해서 센싱 됐다라는 것이 IoT 코어 자체에 남아있다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그 해당되는 센싱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인퍼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oT 코어가 첫 번째 스토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데이터 스토어 및 파이어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거는 모바일 또는 웹에서의 상태 또는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처리된 데이터나 원시 데이터를 어쨌든 데이터 스토어나 파이어베이스에다가 이제 구조화는 됐으나 스키마는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그러니까 자유로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IoT 기기 데이터를 도메인 또는 어플리케이션 수준 객체로 그냥 나타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고객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이 유의미한 데이터로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제대로 된 정의를 통해서 DB로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 스토어나 파이어베이스가 좋다고 이거를 그냥 엄청나게 크다랗게 데이터 레이크처럼 쓰려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스킵 없잖아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DBA가 보면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저장 장치로서의 용이성을 가지고 사용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고요. 자, 예시를 보시면요. 이 클라우드 펑션하고 파이어스토어를 이용해서 IoT 코어의 IoT 센싱 디바이스 구성 변경을 암호화 환경에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특정 환경에 따라서 디바이스 명령을 암호화한 채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트랜스포하고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이쪽 IoT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야겠어.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변경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뭐 구글에서 제일 자랑하는 거죠. 빅쿼리입니다. 현존 데이터 분석을 위한 DW 서비스, 서버리스 서비스로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아직 타의 투정을 불허한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빅쿼리는 진짜 써보신 분들한테서 이거 별론데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SQL 인터페이스가 있는 완전 관리형 DW입니다. 그래서 분석 및 로그와 함께 IoT 데이터 자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스토어나 이런 데서 저장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유행이 돼서 그게 데이터 레이크 또는 레포지토리에 저장할 순간이 되면은 빅쿼리에다 던져 놓으시면 나중에 분석하실 때 정말 순식간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쿼리의 성능과 비용은 그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는 대신에 그냥 적재하면 괜찮아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쌓이면은 많이 비싸지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가성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장과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가성비 뛰어난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는 이제 빅쿼리를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를 그 애독 분석하는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 통해서 이제 분석된 결과를 그 스프레드시트에다 저장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 구글 시트 아니라 엑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CSV 형태로도 저장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만족할 때까지 다시 IoT 코어를 통해서 센싱을 조정하는 거죠.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해가지고 그 반복적으로. 그래서 신규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서 추가 분석을 하는 일련의 순환 작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테면 엣지 컴퓨팅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 랩. 이건 뭐냐면 주피터 생각하시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 데이터 랩은 대규모 데이터를 탐색, 분석, 시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도구입니다. IoT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여러 사용 사례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랩을 사용하면 이제 오픈소스 주피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된 호스팅된 온라인 데이터 워크벤치 환경을 이용해서 대화형으로 탐색, 변환,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가 사실은 요새 이제 사실은 노트북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장치 센서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제어를 통한 일련의 이제 그 타겟 노트북을 생성하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요걸 이용하시면은 이제 또 대략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게 이제 클라우드 빅테이블. 아시다시피 빅테이블은 하드 파일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구글이 하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논문으로 게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야후에서 개발한 게 하드 파일 시스템이고, 구글에 개발한 게 이 빅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시스템인데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상호 유사하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호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서로 간에 이제 장점을 이제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유형 데이터가 이제 핵심 시각화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알려진 노은 인덱스 및 어떤 매저먼트에 따라서 신속하게 분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빅테이블이 이제 NoSQL 데이터를 위한 짧은 대기 시간과 그 높은 처리량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핵심을 이미 이해를 하고 그 대량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배치 상황에서는 사용 빈도가 높죠. 그래서 시각화 쿼리를 실행하기에 참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를테면 빅쿼리 뒤에 붙여가지고 또 어떤 일련의 그 이미 그 정형화된 그 시각화 쿼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빅테이블은 어떤 행 기반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빅쿼리에 비용해서 행 또는 연속된 행의 그룹에 사용하는 쿼리에 대해서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 빅쿼리와 빅테이블은 서로 그 쓰여지는 용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이게 되면 좋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행 또는 연속된 행의 그룹에서 작동하는 쿼리에 더 적합한 빅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빅쿼리는 데이터 집계를 필요한 쿼리에는 훨씬 더 유용함으로써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분석에 있어서 자동화, 클라우드 오토ML입니다. 아직 구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오토ML에 지금 현재 4가지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비전 오토ML, 그 다음에 비디오, 동영상 오토ML,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AutoML, 그다음 번역, 그 트랜슬레이션 AutoML. 그래서 뭐 IoT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요 네 개에 대해서 이를테면 어떤 기존의 그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통찰력을 얻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지.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동영상을 인식한다든지. 근데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학습을 많이 해서 반 이상은 성장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그 자동화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이것이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글의 AutoML을 사용하게 되면 이 네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AI 플랫폼을 통해서 분산 및 관리형 학습 서비스에 그 텐서플로우를 이것에다가 초보를 한 다음에 뭐 적용을 해서 연계를 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즈 케이스를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클라우드 ML을 이용해서 IoT 기기에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창고의 부품이 재고들에 대해서 지금 뭐 얼마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신규 입고되는 부품 감지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또 분류를 하는 일련의 자동화 과정을 그러니까 부품 감지를 하는 부분을 예시한 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있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비전을 이용해서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걸 아카이빙을 해야겠죠. 이제 적재를 해야겠는데 그 엣지 컴퓨팅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빅쿼리도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그랬지만 비쌉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아카이빙은 훨씬 더 저렴한 내로 넘겨야겠죠. 그럼 그거를 넘길 때 커다랗게 네 가지 이제 가격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표준 스토리지, 니어라인 스토리지, 콜드라인 스토리지, 아카이브 스토리지. 여기에 맞춰서 가격 체계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예약을 해야지 볼 수 있다든지 뭐 마치 책을 구독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콜드라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 체계하고 이런 걸 보고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지 저장 장치를 찾아서 이제 넣으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데이터 축적이 끊임없죠. 근데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일련의 스토리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면 현재 사용 중인 이제 객체 스토리지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아카이벌 데이터를 위한 어떤 단일 API로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스토리지 부분에서까지도 비용을 사실상 줄이면서 또 무제한으로 경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엣지 컴퓨팅. 이거는 기기 관리, IoT 데이터에서부터 엣지 컴퓨팅, 인프라 확장, 네트워킹, 기기에 생성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차별화된 구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환경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봐주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전반적인 엣지 컴퓨팅에 대한 이해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